진짜 중요한 결정은 머리가 아니라 배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는데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있고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밀려오는 그 찰나의 순간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뭔가 꽤 낯선 위기감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읽으며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매일 10,000원 지하철이라는 거대한 금속 상자에 몸을 싣고 어딘가로 실려갑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에 밥을 먹고 누군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 월급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숫자가 통장에 찍히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삶.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집단으로 걸린 거대한 최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등장하는 동굴 속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 견고한 최면에서 깨어나는 법, 아니 그 감옥의 벽을 허물고 진짜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만났던 게러라는 이름의 유대인 대부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책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돈을 아껴 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같은 뻔한 위로를 건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돈과 행복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물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냉철하게 재조립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돈은 차가운 물질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의 응축체다. 네, 우리는 흔히 돈을 차가운 금속 동전이나 뻣뻣한 종이 조각 혹은 스마트폰 뱅킹 앱에 적힌 차가운 디지털 숫자로 인식합니다. 물리적인 실체라고 믿지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아끼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유대인 대부호 게러시의 관점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청년 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켄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자 게러시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돈은 곧 누군가의 감정이 굳어진 것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돈에 감정이 있다니. 하지만 가만히 아주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전도체니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들어가 1,500원짜리 생수 한 병을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H2O라는 화학 성분의 액체를 사는 것이 아니죠. 목이 마르다는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 안도감. 네, 여러분은 그 느낌, 그 감정을 사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즉, 돈은 감정이 이동하는 통로인 셈이지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한 예술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대중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프로듀서 릭 루빈입니다. 그는 힙합, 메탈, 컨트리, 팝,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아델, 에미넴, 제이지 같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과 작업하며 수천만 장의 앨범을 히트시킨 정말 그야말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업 방식은 굉장히 특이했죠. 그는 스튜디오에서 맨발로 나타나서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음악을 듣습니다. 악기를 연주하지도 않고 복잡한 믹싱 콘솔 기계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가수들에게 이 앨범이 얼마나 팔릴지, 라디오에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상업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예술은 죽어버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는 오로지 울림에만 집중합니다. 가수가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토해내어 만든 그 소리가 듣는 사람의 가슴에다 감동이라는 전율을 일으키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느낌이다.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한 감정의 울림에만 집중했을 때 세상은 그 결과물에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울고 웃고 위로받았으며 그 감정의 대가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분명히 릭 루비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고 돈은 그 파도에 실려 자연스럽게 그에게 밀려온 것이죠. 유대인 게러시가 말한 돈은 감정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현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돈을 쫓아다니는 피곤한 사냥꾼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돈을 흐르게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거나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쁘게 만들 때 그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돈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치환돼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베러시가 말하는 행복한 부자란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서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부를 얻는 사람들이죠.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물결이 밖으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중심을 향해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계신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안도감인가요? 짜증인가요? 아니면 기쁨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내는 그 감정의 질이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돈그릇, 즉 통장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매트릭스를 해킹하라. 게러시는 청년 켄에게 매우 냉소적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라는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교육받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12년, 아니 대학까지 포함하면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웁니다. 출제자가 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답을 골라내야만 칭찬받고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깨닫게 되죠. 인생의 진짜 문제들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습관처럼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채점해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를 승진시켜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월급을 주길 기다립니다. 이것은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발목에 묶인 아주 얇은 밧줄에 길들여져서 어른이 되어 밧줄을 끊을 힘이 충분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서비스를 받는 쪽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무대의 위치를 옮겨라. 네, 단순히 창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점을 이동시키라는 것이죠. 관객석에 앉아 무대의 배우들을 보며 박수치면서 부러워하는 삶을 멈추고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극장을 짓는 설계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여기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자신만의 룰로 거대한 성공을 거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슈나드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톱니바퀴의 삶을 거부한 어찌 보면 바나나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신은 그저 등반가이자 서퍼이자 배장장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는 기존의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윤 추구의 법칙들을 모조리 어겼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다가 창밖에 파도가 좋으면 언제든 서핑을 하러 가도록 근무 시간의 개념을 파괴했습니다. 이봐,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전 세계가 쇼핑에 열광하는 시점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자사의 재킷 사진을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이렇게 썼어요.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회사는 망해야 마땅합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사지 말라고 광고하는 기업이라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에 열광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그의 이 철학은 소비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오히려 파타고니아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팬덤 수준을 넘어서요. 약간의 종교와도 같은 브랜드가 되었죠. 이번 슈나드는 사회가 강요하는 소비와 성장의 규칙 대신에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했고요. 스스로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자유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설이 되었죠. 게러시가 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월급 받는 고용인으로 규정하면 매일 상사 눈치만 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나라는 1인 기업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나의 최대 우량 거래처라고 재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과 아이디어라는 이 서비스를 회사가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태도, 눈빛, 그리고 업무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달라질까요? 언젠가 나라는 이 1인 기업이 최대 거래처인 지금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거래처를 찾아내는 것 같이 완전히 새롭고 그러면서도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길 가능성이라는 게 싹 트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수동적인 부속품에서 능동적인 파트너로 변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러시가 말하는 매트릭스를 해킹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침묵의 소리를 듣는 힘, 직감. 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성공을 위해 치열한 노력과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강조합니다.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고 엑셀 파일 다루는 스킬을 늘리고 또 그 파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게러시는 켄에게 조금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진짜 중요한 결정은 머리가 아니라 배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 타인의 시선과 평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 이 외부의 소음들은 우리의 귀를 멀게 하죠.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음악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은 음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속에 있다. 악보에 빼곡히 적힌 음표들만 음악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표들이 사라지고 난 뒤의 여백, 소리가 멈춘 그 찰나의 정적. 청중은 바로 그 침묵의 공간에서 비로소 음악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드뷔시는 소리보다 소리가 없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음악가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과 비즈니스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부와 성공의 결정적인 비밀은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표, 치열하게 오고 가는 미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홀로 산책을 하며 느끼는 그 바람의 감촉, 샤워하다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르는 그 찰나의 생각, 그 침묵의 틈새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유대인들이 전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으면서 전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거머쥐고 노벨상의 20% 이상을 휩쓰는 비결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비결 중 하나로 안식일을 꼽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모든 생산활동과 전자기기 사용을 강제적으로 멈춥니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차도 타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족과 대화하며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력한 멈춤의 시간이 그들의 창의성을 폭발시키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게러시도 이렇게 말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움직인다. 네, 이성적인 뇌는 오로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안전한 길만 제시합니다. 그건 위험해. 남들은 안 해. 데이터가 부족해. 실패하면 어쩔래? 하지만 직감은 다릅니다. 직감은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체 수업을 도강했을 때 이성적인 뇌는 시간 낭비하지 마. 그게 밥 먹여주냐? 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거 왠지 너무 아름답고 재밌어 보여 라고 속삭였죠. 그리고 10년 뒤 그 무모했던 점들이 연결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 매킨토시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논리의 스위치를 끄고 직감의 볼륨을 최대한 높여보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꾸만 끌리는 사람, 돈은 안 될 것 같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 갑자기 가보고 싶은 낯선 장소, 그 미세한 신호들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인맥은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맥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조찬 모임에 나가 명함을 수십 장씩 돌리고 유력 인사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게러시는 켄에게 이런 행동을 매우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 네가 빛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네 주위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물리학의 공명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소리굽새가 있습니다. 한쪽 소리굽새를 댕 하고 울리면 놀랍게도 옆에 있는 다른 소리굽새가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댕 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다르면 아무리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질러도 상대방은 미동조차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억지로 인맥을 만들려고 애쓰는 건요, 주파수가 전혀 다른 소리굽새를 강제로 두드려 소리를 내게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음만 요란할 뿐 진정한 울림은 없는 거죠. 그런 관계는 내가 조금만 힘이 빠지거나 실패하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진정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에 의해 맺어집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가 즐겁고 대화 속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만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함을 돌리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유 주파수를 찾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지, 그 색깔이 선명해질수록 비슷한 색깔을 지닌 진짜 내 편들이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툭툭 나타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외부 세계에서 그에 걸맞는 사건이나 인물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나는 현상이죠. 게러시가 켄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켄이 진심으로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있으니까 그 간절한 주파수가 게러시에게 닿았던 것이 아닐까요? 준비된 제자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아무에게나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요. 고독의 시간을 견디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좋은 인맥 관리 비법은 나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컨텐츠가 되는 것이니까요. 실패는 데이터 수집이 아니다. 자아의 확장이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너무 진부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조금 더 깊이 철학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패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내 예상, 즉 나의 에고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네. 이 순간 우리의 견고했던 작은 자아의 금이 갑니다. 아프죠. 쓰라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금 사이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들어오거든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적이 없는 소위 가방끈 짧은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전직은 프로 권투 선수였어요.
커리어의 대부분을 링 위에서 보낸 그가 건축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다 못해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공모전에서 떨어졌고 일감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돈이 없어서 비싼 마감재를 쓸 수도 없었고 좁은 땅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악조건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는 그 결핍과 실패 덕분에 기존 건축학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생각해냈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자연광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빛의 교회는 벽을 십자가 모양으로 뚫어서요. 외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 걸작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저는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가치에 대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빛은 더욱 아름답다. 만약 그가 명문대를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했다면 우리는 빛의 교회 같은 건축계의 걸작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 실패는 확장이었어요. 실패가 단순한 오답이 아닌 자신의 그 좁은 세계를 부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확장이었던 것이죠. 게러시는 켄에게 말합니다. 젊을 때 많은 걸 잃어봐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 봐야 해. 그 과정이 없으면 너는 그저 돈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진정한 어른, 진정한 부자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매끈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암으로 생긴 울퉁불퉁한 흉터를 훈장처럼 지닌 사람이죠. 그 흉터는 그 사람이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혔다는 증거이자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세계가 또 한 번 확장되려고 껍질이 깨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껍질을 깨지 않은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알을 깨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실패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쓴 각